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도 선물 포장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면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또 떠오르기도 했었죠. 둘 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각종 포장재인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에 묻으면 썩기는 썩는데 길게는 100년 정도 걸릴 정도로 참 잘 안 썩는다는 점 때문에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더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학회사들이 빨리 썩는 플라스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죠.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많이는 쓰지만 참 고민도 많은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들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라스틱인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는 지나서 철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마 한 1000년 후에 이제 인류의 역사를 누가 쓰는 사람이 있으면 예. 지금은 철기 시대 아니라 예. 플라스틱기다. 그 언젠가부터 이제 플라스틱을 인류가 사용한 다음부터는 플라스틱을 더 많이 쓰잖아요. 지금 철로 된 거 뭐 몇 개나 있으세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이제 철기 시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은 있어요. 진짜 그 비유가 적절할 만큼 진짜 예. 플라스틱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언제부터 인류가 플라스틱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예, 뭐 저 발명의 계기는 너무나도 좀 에피소드적인 걸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당구공 만드는 회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하 가격, 코끼리 상하 가격이 너무 치솟으니까 당구공을 상하로 만들었었나 예, 봐요? 그 당시엔 상하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너무 가격이 치솟으니까 그 상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누가 개발해주면 당시 돈 미화 $10,000를 걸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발명가들 또는 여러 가지 신물질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네. 당구공의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 보면 좋겠다라는 화두가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플라스틱의 이제 어떻게 보면 태동의 가장 근원적인 모티브가 됐고요. 그래서 1855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정도 전이겠네요. 그때쯤 이제 플라스틱 원료를 처음 이제 발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세계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큰 상을 받았고요. 그 뒤로부터 조금씩 지금의 플라스틱 형질을 하나씩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구공을 만들어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플라스틱이 예. 만들어졌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5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저기 재활용 용기를 자세히 보면 네. 뭐 PE, 뭐 PP, PVC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다 통틀어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네. 그걸 세부적으로 좀 구분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폴리에틸렌이라든가 폴리프로틸렌이라든가 폴리스틸렌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네. 그 플라스틱을 또 다양하게 그 신규로 개발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때 쓰려고? 네. 왜요? 이것도 조금 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예. 사실 코로나19와 플라스틱이 처음 개발됐었을 때의 상황이 거의 유사한 게 있어요. 그때는 왜 개발했대요? 아까 제일 처음에 당구공 같은 경우는 예. 그냥 그 물질이 너무 비싸서 대체제를 찾으려는 노력이었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플라스틱 분류되는 이 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게 1927년, 29년 그 사이, 즉 대공황 때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모든 신산업들은 다 불황에 태동을 해요. 불황에. 예. 대표적으로 요즘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쉐일 혁명이라고 불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예. 근데 그 쉐일 혁명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199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됐었는데, 워낙 그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어떤 시설 투자가 들어가니 예. 그 원천 기술과 이론은 개발이 됐으나 아무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한 10년 정도 지난 뒤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금리는 제로가 되고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주저했던
기술을 산업화하기로 주저했던 거를 그때 시도를 하는데 그때 셰일 기술을 한번 우리 산업화해보자, 상용화해보자 시도가 됐고요. 그게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꽃을 피워서 그래서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미국이 전 세계 1등 산유국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됐죠. 예, 예. 그런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대공황이 열리고 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야 고용 좀 해봐, 투자 좀 해봐, 뭐 좀 해봐 예. 라는 분위기가 일어났었고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듀폰사가 예. 새로운 물질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저 사람들이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의 섬유를 한번 개발해보자. 놀면 뭐하냐? 네, 놀면 뭐하냐. 그리고 국가에서 불황이니까? 돈 좀 쓰라고 제로금리에 가깝게 돈도 주고 예. 그리고 뭐 투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우대도 해주는데 이럴 때 이 완전히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좀 해보자 한 거죠. 비슷한 얘기를 저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기술 개발을 하는 건 그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만들면 실제로 그게 반도체가 잘 만들어지는지를 돌려봐야 되는데 네. 한 번 돌리는데 한 60일 걸린대요. 반도체는 네. 재료부터 프로세스가 쫙 이어져서 완제품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평소에 장사가 잘 될 때는 네. 그 라인 그거 돌려야지 너희들 실험할 시간 없어. 안 돼. 저기가 밖에 그러네. 있어. 나중에 한가해지면 다시 와. 이제 예. 이러는데 반도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재고나 팔고 야 이거 라인 그 스톱 시킬 수도 없고 뭐 지난번에 뭐 너희 뭐 한다고 하는 거 있었지 그거 갖고 와서 해봐. 그래서 그때 기술 개발이 된다고. 그렇군요. 비슷하네요. 비슷한 원리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듀폰사도 사실 듀폰사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합성 섬유 있죠. 네. 나일론. 예. 네. 그 나일론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대공황 때예요. 와. 그 나일론이 돌고 돌아서 요즘엔 교통사고 환자를 꾀병 부리는 환자 그렇게 부르네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예. 자, 그래서 그 나일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똑같이 셰일 혁명처럼 정확히 한 10년 정도 지난 뒤인 1938년, 39년쯤에 네. 드디어 나일론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여기저기 쓰게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 또 그 즈음에 또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 뒤로 미국은 여러 군수물자를 비롯해서 여러 전쟁에서 필요한 재료로 그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나일론이 그래서 가장 먼저 활용된 부분은 우리 군인들의 낙하산. 낙하산을 나일론으로 만든 거고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군수물자들 중에서 경량화하거나 쉽게 망가지거나 깨지지 않는 물질들이 필요할 때는 예. 아까 말한 PE, PB, PVC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군수 장비에 쓰기 위해서 착수돼서 그 즈음에 하나씩 개발이 완료돼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5대 플라스틱은 1950년 네. 이전까지 다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아, 군에서 써야 되는데 다 철로 하자니 그렇죠. 원료도 부족하고 네. 무겁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세계대전 그다음에 불황 때 예. 새로운 물질로 이제 대한으로 이제 만들었던 플라스틱을 네. 우리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써왔냐 하면요. 1950년까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썼던 플라스틱의 총량이 200만 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0년에 전 세계 인류가 그동안 썼던 플라스틱이 얼마냐를 다시 조사했는데 예. 2.1억 톤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꽤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2020년 바로 작년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세계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4.6억 톤이 된 거예요. 불과 20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을 비롯한 인도 여러 신흥 개도국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뭐랄까요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났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플라스틱 그 관련한 산업의 성장률은 231배 성장을 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썼던 플라스틱 과연 그러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흘러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물건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최종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다 썩진 않았을 거고 우리 가끔 어떤 건 재활용했을 거고 어떤 건 우리 TV에서 자주 봤던 뭐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서 뭐 바다로 흘러갔다고 하고 네,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계측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플라스틱의 일생. 네. 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하고 조지아 주립대학교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한 것인데 1950년부터 2015년까지 그때까지 생산된 전체 플라스틱의 총량이 네. 83억 톤 정도 되는데요. 음. 그 중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네. 뭐 어느 제품에 붙어 있던 뭐든 간에 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게 25억 톤 정도 되고요.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게 58억 톤, 즉 79% 정도가 폐기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기됐다는 건 말씀대로 바닷속으로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든 땅 속에 묻혀서 지금도 그냥 썩고 있든. 요것도 그래서 자세히 집계를 좀 했더라고요. 이 예. 연구에서요. 예. 그 58억 톤이라고 아까 폐기했다라고 한 것들 중에서요. 예. 그 중에서 79%에 해당되는 46억 톤은 매립됐거나 아니면 자연상에 어딘가에 그냥 버려진 예, 그냥 그렇게 끝난 거고요. 예. 12%에 해당되는 7억 톤 정도가 소각이 된, 그러니까 태워서 없앤. 아. 예. 예.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9%에 해당되는 게 즉 5억 톤 정도가 재활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지금까지 사용된 플라스틱을 100이라고 봤었을 때 5 정도만 재활용해서 쓰고 9%로 따지면 9%. 9% 정도. 예, 5억 톤 5억 정도 톤 해당되는 정도가? 것만 재활용한 건데 예. 이 재활용은 그러면 계속 재활용을 하느냐? 예. 이걸 또 조사를 또 다른 연구에서 했는데 예. 이게 또 눈물 나더라고요. 재활용하는 그 플라스틱도 딱 한 번만 사용하는 게 80%래요. 그러니까 뭔가 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난 뒤에는 예. 반드시 또 소각되거나 뭐 폐기되거나 자연상 어디로 버려지는 게 일반적이지 그러겠죠. 또 쓰고 또 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체로 한 10% 정도가 재활용되니까 네. 재활용돼서 나온 것에서도 한 10% 정도만 재활용이 될 거니. 그렇죠. 어, 결국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다. 예, 예. 이게 뭐 편리하고 가볍고 좋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거 우리가 플라스틱 자주 쓰는 바람에 우리 예전에 철로 썼을 때는 일회용 생수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플라스틱이 아니라면 그렇죠. 비닐봉지에 담아 먹든가 네. 아니면 컵을 들고 다니든가 그랬겠지. 예. 요즘 그 PET병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일회용 음료수 그걸 마시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 땅에 묻거나 뭐 활용하려거나 하면 또 오염되고 예. 만드는 과정도 별로 뭐 친환경적인 것 같지 않고 뭔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이다 이 플라스틱은.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런 게 맞아요? 아니면 야, 이거 아니었으면 다 철로 만들어야 되는데 철 만들려면 얼마나 열이 많이 필요한지 알아? 그게 탄소가 더 많이 배출돼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예.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했었을 때의 가상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한 또 연구들이 많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준우 기자님과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네. 모니터의 틀은 또 플라스틱이고요. 이 마이크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와 이 가림판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이걸 플라스틱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일단 나무입니다. 나무. 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나무로 대체하면 지구상에 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예. 특히 플라스틱은 그래도 아까 그 9% 정도는 재활용이라도 하지만 나무는 재활용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모양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무로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나무 벌목을 막는 데 기여했던 부분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철인데요. 이거는 연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철의 가채 연수가 통상적으로 100년이 안 됐다고 해요. 예, 가채 연수라고 하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철이 그렇죠. 예. 그런데 역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 관련한 제품을 철로 대체했다고 했었을 때 이미 없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고요. 더 큰 거는 플라스틱은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탄소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신재생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요. 경량화입니다. 물건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도 그 무거운 배터리를 최대한 전체 그걸 감안해서 자동차 전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네. 내부에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게 다양한 합금도 쓰지만 플라스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음, 그래야지만 차체 무게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예. 그래서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어, 그리고 그냥 화석 연료로 떼고 있는 자동차들도 경량화했었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경량화의 보편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인데 야, 그렇겠네요. 이것도 그럼 플라스틱이 무조건 환경오염만 유발됐다라고 그렇게 플라스틱 저 불쌍한 애들을 모함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기여하는 것도 있고 또 오염시키는 것도 있고요. 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계산은 참 애매하겠어요, 그게. 네. 그래서 원래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된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오염된다는 그런 내용들만 자꾸 이제 부각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썩는 플라스틱 예.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 논의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논의에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커진 거예요. 썩는 플라스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게 네. 바로 플라스틱 버리면 아유 후손들이 좀 고생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렇죠. 100년은 걸린다고 하면 100년 후에는 썩 썩긴 없어지겠네. 썩으니까 후손들이 어딘가 잘 모아놨다가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이 생각을 했던 게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잘게 쪼개져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 생물들이 그걸 먹게 되고 그게 다시 우리 인체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게 지금 내일이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예, 그것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 등 그냥 플라스틱 사용을 더 억제하자는 논의가 훨씬 더 주목받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회용품 우리도 솔직히 얼마나 편합니까? 썩는 플라스틱을 고민한 게 후손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제서야 개발을 시작했다고. 예,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시장성 있겠다 생각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나 우리 몸에 축적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충격에 가까우냐면요. 네. WWF라는 세계 자연 기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얼마씩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10년 동안 얼마나 섭취한지를 정밀하게 계산한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현대인이 일주일간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예. 이게 그람수로 따지면 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g짜리 플라스틱 물질이 뭔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딱 신용카드가 5g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하나 먹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이제 느낌이 확 달라지죠. 어디로 흡수가 돼요? 뭘로 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생선에도 살짝 붙어 있고 뭐 해조류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용기에서도 슬슬 조금씩 이제 뭐 포장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약간 슬슬 그렇죠. 녹아가면서. 예. 그런 것들로 쌓인 게 평균 5g. 와. 신용카드 하나. 와. 그런데 그럼 1개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하나씩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다 보면 1개월이 되면 21g 정도 되겠죠. 곱하기 5 하면. 예. 그런데 21g짜리 플라스틱이 뭔지 좀 살펴봤는데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칫솔이에요. 한 달에 칫솔 하나씩 먹고 있는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간마다 다 있지만 10년 됩니다. 자, 10년 되면 얼마가 되냐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칫솔을 한 500개 먹었다는 건데 괜찮은가 보네요. 안 괜찮은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 부작용인가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2.5kg 되거든요. 이 2.5kg짜리 플라스틱이 뭐냐면 우리 구명 튜브 있잖아요. 예. 그 빨간색으로 된 거, 네네. 플라스틱으로 된 거. 예. 그게 2.5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얼마 만에 먹는다고요? 10년이요. 와, 10년 동안 튜브 하나를 먹으려면
모르겠어요. 자동적으로 뭐 배설도 참, 되고 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공식적인 통계가 그래요. 자, 그러니 예. 드디어 우리 인류가 이게 플라스틱 사용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내일이니까 더 하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뭐 이게 어떤 그게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심각해요. 심각하면 평균 수명에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50년 전에 여기에 태어났던 아이들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 플라스틱을 더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에 대해서 예.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섭취하고 있다 보면 우리 사람의 장기라든가 신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못 찾았어요. 그렇겠죠. 조심스러운 예.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1세대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화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한 거겠죠. 예. 그런데 우리 말고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은 사실 우리처럼 뭐 거의 뭐 70년이 돼야지만 한 제네레이션이 끝나는 동물들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로는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굉장히 이것도 충격적인 연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상의 대형 생물체들 있죠. 예. 대형 생물체들의 크기가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바다 생물 중에는 그냥 뭔가 뭐를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상어 같은 거 말고요. 그냥 입 크게 벌려서 바닷물을 내가 쭉 흡입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세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바다에 있는 초식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물고기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물고기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몸에 좋지 않는 걸 자꾸 입에 넣게 되니까 개체가 큰 것들은 그만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면 네. 우리처럼 예. 어떻게 보면 몸에서 나가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개체가 크면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냥 페트병이 입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위에 들어간다든가 장기에 막고 있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병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큰 등치를 가진 똑같은 어떤 종인데 큰 등치가 있는 유전자를 가진 애들은 자꾸 도태되는 거죠.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죽거나 그래서 개체수를 못 늘리는데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또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그런 외부 위험으로부터 위험도가 낮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체수만 자꾸 번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큰 동물들, 뭐 대표적으로 고래상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개체수가 개체수가 아니라 개체의 크기가 작은 것들이 주로 살아남고 있다. 살아남고 있어요. 네. 그것도 재밌네요. 그것도.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직 인간의 변화는 우리가 속단하긴 그렇다. 너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동물들은 확실한 변화들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거네요, 이 플라스틱이. 그렇다고 봐야겠죠. 대체를 할 경우에 어떤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최선의 물질인 플라스틱도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많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썩는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썩는 플라스틱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살짝 광고 하나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플라스틱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 플라스틱의 개발이 시작됐다. 네. 땅에 가서 썩는 거는 그냥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안 썩으면 큰일이니까 그때부터 플라스틱 고민을 심각하게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썩는 플라스틱이 만들기 쉬워요? 어때요? 예, 요것도 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이제 좀 구분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요.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통칭해서 학문적으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이면 그럼 다 썩느냐라고 했었을 때 또 그게 아니에요.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바이오매스 난분해라는 게 있고 바이오매스 생분해라는 게 있고 화석 연료 생분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말이 좀 어렵죠. 네. 일단 바이오매스 난분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오매스 난분해는 일단 이 플라스틱을 그러면 화석 연료가 아니라 바이오라고 들어가니까 뭔가 생물 자원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자, 주 원료는 옥수수하고 주로 사탕수수를 많이 씁니다. 아,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네. 그래서 바이오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예.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 난분해라고 가로치고 난분해라고 들어간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옥수수나 사탕수수가 들어가는 비중이 30%가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기존의 우리 플라스틱에 들어간 여러 물질들이 섞여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장점은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느냐? 당연히 화석 연료를 조금 덜 썼겠죠.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예. 탄소 배출량은 좀 줄어듭니다. 플라스틱 만들 때. 네. 그런데 폐기물 문제가 상존해요. 왜? 잘 안 썩는 거죠. 난분해. 여전히 그렇죠. 옥수수 가루 좀 들어가긴 했으나 예. 잘 안 썩어. 잘 안 썩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바로 썩는 게 아니다. 이 난분해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생분해 바이오매스는 어떻게 되느냐? 옥수수하고 미생물을 좀 섞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전체 플라스틱의 원료에서 50% 이상이에요. 많게는 한 75%까지 올라가고요. 네. 이것의 장점은 역시 탄소 배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잘 썩는다는 게 장점이죠. 옥수수 가루 많이 넣으면 그렇죠. 잘 근데 부러지겠네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예. 잘 부러지는 것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싸요. 만드는 게 비싸요. 그래서 사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회용 용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 네. 이분들은 1원 하나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적용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죠. 그래서 아직도 포장시키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오거나 네. 스티로폼으로 된 거 오거나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더 설명드리고 요거에 대한 논쟁도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화석 연료 생분해라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네. 이것들이 가능한 한 좀 빨리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처리를 하는 건데 여전히 탄소 배출 생기고 기본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썩는 기간을 앞당겼을 뿐이지 네. 그냥 기존의 플라스틱과 뭐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 썩는 기간을 얼마나 땡긴 거냐라고 네. 했었을 때 예. 이거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은 6개월 정도면 썩어 없어지는 것까지 개발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대량 생산이나 상용화는 한참 좀 갈 길이 먼. 기본적으로 비싼 게 문제군요. 썩게 만들 수는 그렇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비싼 게 있고요. 예. 이게 만약에 싸졌다라고 하면 또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게 비싼 게 대량 생산을 할 만큼 아직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뭔가 잘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이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구조일까요? 대량 생산하면 분명 가격은 낮아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논쟁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예. 플라스틱 우리가 사용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정도로 만약에 그럼 옥수수를 재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옥수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이 유발될 거라는 생기기도 거예요. 하고 예, 그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우려예요. 식량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식량 가격 오르는 거는 또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가격 용기가 싸지니까 식량 가격 오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게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 중에는 그냥 오염의 형태만 바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플라스틱 용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유발되는 첫 번째 오염은 일단 대기환경 오염이거든요. 태워야 될 테니까. 태우고 예. 그다음에 그 화석 연료 캐고 플라스틱 만드는데 또 이 탄소나 이런 것들 배출이 되니까요. 네. 자, 그런데 옥수수를
활용해서 바이오매스형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될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은 줄인다고 했었잖아요. 탄소 배출량은. 그런데 자 그럼 옥수수를 이렇게 상업용으로 산업용으로 재배하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옥수수가 필요할 때는 단일 면적당 옥수수를 굉장히 조밀하게 키워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채산성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단일 면적당 이렇게 옥수수를 조밀하게 키우려면 화학 비료를 엄청난 많이 양을 써야 써야죠.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농약을 또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1, 2년 재배하고 나면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충해에 취약해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화학 비료랑 농약이라는 건 결국 토질 오염을 유발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토질 오염이라는 건 비 오면 당연히 또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매스 즉 썩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게 결코 아니고 오염의 형태만 다르게 바꾼 거다. 우리 몸속에 축적되는 플라스틱 양은 줄어드는데 네. 농약 비료는 더 많아지는. 네. 그러면 그 농약과 비료는 또 다른 형태로 또 섭취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 이거는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 거예요. 야, 그럼 대안이 없네요. 썩는 플라스틱도 그거 만들려면 옥수수 가루 많이 만들려면 농약 비료를 먹을래? 플라스틱을 먹을래? 그런데 이제 앞서서 제가 예. 잠시 이제 짧게나마 플라스틱의 발전사를 잠깐 얘기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또 이런 얘기를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플라스틱도 처음에 상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건조시키면 단단해지는데 예. 그 단단해진 물질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가하면 약간 폭발성이 있게끔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구를 칠 때는 이걸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부딪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예. 플라스틱으로 당구공을 만든 그 사람은 완벽하게 당구공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미국 그 발명가랑 독일 발명가들이 새로운 물질을 첨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의 플라스틱 형태의 원료를 이제 만드는 것이 되거든요. 당구공 원료. 네.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매스의 기술이 지금 수준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만들려는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충분한 수준의 대체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제대로 된 거 만들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아니고. 네. 아직은 아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역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환경 오염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예. 그 다음이 또 하나의 가격이거든요. 이제 이 가격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왜냐하면 일단 누군가 자꾸 써야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또 개발도 하려는 회사가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특허라든가 예. 관심도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유럽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예. 유럽은 많은 국가에서 몇 년도 이후부터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데 정작 유럽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느냐? 훨씬 덜 쓰고 있고요. 오히려 바이오 플라스틱을 훨씬 많이 쓰고 있는 대륙은 아시아예요. 그래요? 네. 비싸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 아시아가 바이오 플라스틱이 훨씬 싸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재배해야 되는데 원료를 구하기가 쉽군요. 그렇죠. 예. 원료 수급이 훨씬 아시아 지역의 기후 환경이 더 적합하고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유럽에 뭐 보낸다든가 그러면 그게 또 물류 비용이 들잖아요. 운송비가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그나마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 친환경 의식이 높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많지 않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아직 선진국보다는 신흥 개도국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신흥 개도국은 환경이라는 그 이슈보다는 그 경제 성장, 발전의 이슈가 크다 보니까 예. 지금 빨리 만들자, 새로이 만들자 이 이슈가 많아지고 예. 또
기본적으로 국가를 하나씩 이제 틀을 갖춰가다 보니 뭐 SOC 사업들, IT 기반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전부 플라스틱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수준의 아시아가 뭐 대체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고민거리네요. 고맙긴 한데 이 플라스틱이. 네. 앞으로는 뭐가 좀 이슈가 될까요? 이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제일 큰 이슈가요. 우리가 이제 일회용 용기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어느 집에서 배달이 오면 그거 플라스틱 버리고 나오면 참 마음 찝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6개월 뒤면 썩어요라고 만약에 그 일회용 용기가 오면 마음 편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플라스틱 사용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예. 전체 총량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뭐랄까요 주방용품부터 해서 많은 게 이제 예, 대부분이지만 예. 성장률이 제일 빠른 건 IT 기기예요. 예. 반도체 만들 때도 플라스틱을 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산업이 IT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IT 비중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사용 용처 중에서 IT 분야가 제일 높은데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죠. 썩는 플라스틱을 IT 용품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내 노트북이 6개월 뒤에 썩어버리면 와. 이걸 어떻게 해요? 아, 땅에 묻어서 썩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 위에 놔도 썩는 거군요. 썩는 플라스틱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걸로는 음료수 통도 못 만들겠네요, 그럼. 그렇겠네요. 공장에서 보관하다가 다 새면 왜 샜니? 그러면 썩었습니다, 공장장님. 자, 그래서 오. 바로 방금 말씀하신 뭐 땅에 묻었을 때 특정 외부 환경이 됐었을 때만 썩는 걸로 변화된다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이런 기술 발달에 대한 지금 숙제들이 많이 있는 상태죠. 48시간 이상 빛을 못 받아야 뭐 썩는다든가. 뭐 그렇다든지. 그래야지. 네. 아니죠. 그래도 노트북 내부에 있는 부품들은 당연히 빛을 못 받잖아요. 인공적으로 빛을 줘야 되겠네요. 노트북 내부 12시간 한 번씩은 환하게. 예, 정신 차려. 썩으면 안 돼. 야, 그 잘 썩는 것도 문제군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모든 인류의 플라스틱 문제를 절대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플라스틱을 좀 지금 기술적으로 좀 더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썩는 플라스틱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 야, 이게 꼭 정답도 아니고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 듣는 주제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항상 결론 약간은 좀 달라지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